안녕하세요, 특일남입니다. 오늘은 최근 특수교육의 가장 뜨거운 이슈,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제도가 변화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특수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특수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특수교육 임용을 준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988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장애인 등급제에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어요.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장애인 분류 체계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에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장애인 등급제의 특징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류 체계가 등장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째, 새로운 장애인 분류 체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등장한 지 2달에서 3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7월 초 제도가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문제점들이 제기됐을 때 이렇게 영상을 제공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장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임용고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10점짜리 논술형 문제로 이 내용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사항이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죠. 처음에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5개 영역 정도가 있었고요. 2000에는 추가로 심장, 신장장애 등 내부장애가 추가되었고요. 2003년도에는 호흡기, 안면장애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5개의 장애 유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15개의 장애 유형은 그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6급까지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25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임을 감안하면 약 5%, 2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수치상으로 어떤 장애가 몇 급이며 어느 정도의 인구의 분포를 이룬다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장애인 등급제의 장점이죠. 따라서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장애인 복지의 양적 확대에는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질적 성장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급에서 6급은 해부학적, 의학적인 분류로 정해지게 되거든요. 우리 신체에 어떤 부위에 뼈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관절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장애 등급을 나눈 겁니다. 개별 장애인들의 다양한 특성과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급 지체장애 영호는 이동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2급 청각장애인 영희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구조죠. 물론 청각장애를 가진 영희가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반드시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영호가 보다 절실할 텐데 말이죠. 또 다른 예로서 몸의 한쪽이 불편한 5급 지체장애 영수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요. 많은 불편함이 있겠죠. 비장애인들도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몸도 불편하기에 각종 운전 보조장치가 없다면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영수를 위해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운전면허 순회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운전교육장에서 다양한 운전보조장치가 탑재된 차량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비용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는 1급에서 4급의 장애인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5급인 영수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최근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정보화 교육을 받고 싶은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상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컴퓨터 학원을 가려고 하면 컴퓨터 학원 1층보다는 보통 2층이나 그 이상의 건물에 있잖아요. 컴퓨터 학원을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찌되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컴퓨터 학원까지는 갔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가는 책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학원을 가는 것도 힘든데
불편한 책상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는 것도 힘든 현실입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 정보화 방문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서비스는 1급과 2급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지체장애 상급이었던 수연이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학적 분류에 의해서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을 하다 보니 개별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인데 등급이 낮아서 받지 못하거나 그다지 필요가 없는 서비스인데도 등급이 높아서 불필요하게 받아왔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지진 등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죠. 이에 기존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장애인 분류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급에서 6급으로 나누던 분류체계에서 1급에서 3급은 중증으로, 4급에서 6급은 경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기존의 장애인들 입장에서 새로이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7월 1일 이후에 장애인을 등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기존의 1급에서 3급은 중증으로, 기존의 4급에서 6급은 경증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1급에서 3급 장애인들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요.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도 기존 1급과 2급 장애인들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증 보행 장애가 확인된다면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 할인율 또한 기존 1급과 2급 장애인들은 30%, 3급과 4급 장애인들은 20%, 5급과 6급 장애인들은 10%였는데 이제는 중증 30%, 경증 20%로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영수는 찾아가는 운전면허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되는 거고요. 수연이는 장애인 정보화 방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키워드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입니다. 장애인 등급 분류를 대체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조사 영역으로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목욕을 할 수 있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능 제한 영역,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지 직장에 다니는지, 사회활동 영역, 하나 더 혼자 살고 있는지, 주거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지하인지 지상인지에 대한 가구 환경 영역까지 총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는 대상자가 처한 특성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조사하게 되는 거죠.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요. 사전조사도 실시했다고 하고요. 수차례의 시범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지원이 종전 수준보다 더 좋아졌다, 더 많이 해준다라고 강조하였는데요. 그 예로서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이 월 평균 기존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약 7시간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 지원 또한 월 최대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하였습니다. 활동 지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 또한 최고 월 32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월 15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1년 이내에 개선할 사항,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도 했어요. 정말 좋은 것 같죠?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발표된 지 2달에서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종합조사표는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를 지향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제도의 평가표를 보면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방식이 기존의 등급제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또 평가 점수를 주는 것도 뭔가 모호한데요.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2층에 살면 4점을 받아요. 그런데 지하에 살면 2점을 받거든요. 지체장애인 입장에서 지하에 살거나 지상 2층에 살거나 힘든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점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혼자 사는 장애인은 36점을 받는데 주변에 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12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수를 주는 기준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뇌병변 장애인 경우 인지행동 영역 조사표에서 환청, 환각, 망상, 돌발행동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정작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이동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말이죠.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그래요. 상황이나 계절에 따른 옷 선택이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을 가지는 영역인데 단순히 옷 갈아입기라는 항목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 장애인이 정말 어려움을 가질 만한
관한 영역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별 점수를 부여함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은 채 기준만 변동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적합한 점수를 받기도 어렵고요. 점수를 받더라도 그 점수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게 되죠. 더불어 정부에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배정하지 못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한된 예산에 맞추어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추출하게 되고 오히려 어떤 장애인의 경우는 기존에 받던 서비스보다 더 낮은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진정한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배정해놓고 장애인들의 개별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이란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체계,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과거와 달리 최근 장애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이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달라지고요.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역할도 달라지게 되잖아요. 이러한 내용은 국제보건기구 WHO의 인간의 기능성과 장애에 대한 ICF 모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듯이 장애는 단순히 장애인 당사자의 손상만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체 기능과 구조는 활동에서의 제한성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활동에서의 제한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듯 ICF 모델에서는 인간의 기능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요소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매년 특수교사를 뽑는 임용고시의 출제 예상 영역이기도 할 만큼 중요하고요. 이러한 이론의 근거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것 같습니다. 즉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장애의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서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의 특징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나왔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제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비판을 받는 이유를 보면 그 세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전에 교직사회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교원평가제 같은 제도도 그랬어요.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근거해서 매우 바람직하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지만 올바른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번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제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종합조사표가 장애 영역별로 그들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조사표가 제작이 되어서 그 조사표에 근거한 올바른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된다면 이런 비판들도 받지 않을 거예요. 좋은 취지에서 31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 분류체계와 지원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 명확한 종합조사표와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